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온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고자 하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그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우리 학창시절 이 책을 끝까지 읽어보지 않은 사람도 이 구절만큼은 달달 외다시피 했던 유명한 구절의 책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체험이 녹아있는 자전적 소설이고 성장소설의 고전으로 불리우는 책이죠.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양면성이 주인공 싱클레어를 통해 아주 심도 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청소년 권장 도서이긴 하나 청소년들이 읽기에는 많이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먼저 헤르만 헤세에 대한 작가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목사인 아버지와 유서 있는 신학자 가문에서 자란 어머니 사이에서 1877년 태어나 어린 시절 대부분을 독일의 칼프에서 지냈습니다. 1891년 수도원 신학교에 입학했으나 7개월 후 시인이 되려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듬해 자살 기도를 하고 정신요양원에 2개월 동안 입원했다가 칸슈타트 김나지움에 입학하지만 1년 만에 학업을 중단하고 시계 부품 공장에 수습공으로 들어가 2년 정도 일하다가 서점에서 약 4년간 근무합니다. 1899년 첫 시집 낭만적인 노래들과 산문집 한밤중 뒤에 1시간을 출간을 시작으로 작품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살 연상의 피아니스트 마리아 베르누이와 결혼하지만 훗날 이혼하게 되고 재혼한 루트뱅거와도 헤어져 결국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수레바퀴 밑에서든 꾸준히 작품을 출간하다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자원 입대했으나 복무 부적격 판정을 받고 1919년까지 베른에서 독일 포로들을 위한 자선기구에서 복무하면서 전쟁 포로들을 위해 책을 발송하고 잡지와 소책자를 발간하며 전쟁과 국수주의를 반대하는 정치글, 호소문, 공개서한 등을 국내외 신문과 잡지들에 계속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독일 문당과 국수주의자들에게 변절자로 몰려 정신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1919년 에밀 싱클레어라는 가명으로 데미안을 출간하는데 독일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혼란과 고통, 고뇌와 동경을 이야기하며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인간,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이 현대적 작품에 열광을 합니다. 주인공 싱클레어의 자신을 찾아가는 모험에는 그 시대를 살아냈던 헤세의 체험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헤세는 이후에도 요양객, 유리알 유희 등 작품을 계속 출간하고 1939년부터 독일에서 헤세의 작품이 출판 금지당해 그의 전집은 스위스의 출판사에서 출간됩니다. 1946년 그의 작품이 독일에서 다시 발간되기 시작하고 그 해에 유리알 유희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작품을 출간하다가 1962년 뇌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낭독해 드릴 부분은 책의 처음 부분인데요.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의류 출판사에서 출간했고 이영임님께서 정성스럽게 옮긴 책입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려는 것. 난 그것을 살아보려 했을 뿐이다. 그게 왜 그리 힘들었을까? 내 이야기를 하려면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가능하다면 아주 오래전 내 유년 시절의 맨 처음까지, 그리고 더 멀리 내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리라.
작가들은 소설을 쓸 때 자기가 무슨 신이라도 되는 양 어떤 사람의 인생을 훤히 내려다보고 완전히 파악해 신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처럼 애매한 구석 하나 없이 어디서나 본질을 드러내 묘사할 수 있는 듯 행동한다. 나는 그럴 능력이 없다. 어떤 작가도 그렇게는 할 수 없듯이 하지만 나에게 있어 내 이야기는 여느 작가에게 그의 작품이 중요한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이는 나 자신의 이야기요 한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즉 소설가가 지어낸 인물, 있을 법한 인물, 이상적인 인물, 어떻든 실제하지 않는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단 한 번뿐인 살아있는 인간의 이야기란 말이다. 실제로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날은 도대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 하나하나가 모두 단 하나뿐인 자연의 귀한 시도인 사람들을 무더기로 쏘아 죽이기도 하니 말이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단 한 번뿐인 사람이 아니라 총알 하나로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는 존재라면 이야기를 쓴다는 것도 더 이상 아무 의미 없으리라. 그러나 사람은 저마다 그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뿐이고 아주 특별한 그 어떤 경우에도 중요하고 주목할 만한 이 세상의 여러 현상들이 단 한 번 반복되는 일 없이 거기서 그렇게 교차하는 하나의 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중요하고 영원하고 신성한 것이다.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가며 자연의 의지를 실현해 가고 있는 한 한 사람 한 사람은 경이롭고 충분히 주목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누구 안에서든 정신이 형체가 되고 누구 안에서든 피조물이 고통받고 있으며 누구 안에서든 구세주가 십자가에 매달린다. 오늘날 인간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느끼기는 하고 그로 인해 죽는 것이 좀 수월해진다. 내가 이 이야기를 다 쓰고 나면 좀 수월하게 죽게 될 것처럼. 나 자신을 뭘 아는 자라고 부르지는 못하겠다. 나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는 구도자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별을 올려다보거나 책을 들춰가며 찾지는 않는다. 나는 내 몸속에 피가 흐르며 내는 소리에 가르침을 듣기 시작했다. 내 이야기는 편치 않고 지어낸 이야기들처럼 달콤하거나 조화롭지 않다. 불합리와 혼란, 광기와 꿈의 맛이 난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듯. 인생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길이다. 길의 시도, 오솔길의 암시이다. 일찍이 어느 누구도 완전히 그 자신이었던 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그렇게 되고자 애쓴다. 어떤 사람은 희미하게, 어떤 사람은 좀 더 명료하게, 각자 능력껏 누구나 출생의 찌꺼기들을 태고의 점액과 알 껍데기들을 죽을 때까지 달고 다닌다. 그중 일부는 결코 인간이 되지 못하고 개구리에 그치거나 도마뱀에 그치거나 개미에 그치고 만다. 그리고 더러 상체는 인간인데 하체는 물고기로 남기도 한다. 하지만 모두가 인간이 되라고 자연이 던진 생명이다. 모두 유래가 같고 어머니들이 같으며 우리 모두 같은 심연에서 나온다. 하지만 똑같이 심연으로부터의 시도이고 투척이라 해도 각자 자신의 목적을 향해 노력해 나아간다.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누구나 자기 자신만을 풀이할 수 있을 뿐이다. 1장 두세 개. 10살 때 고향 소도시에 라틴어 학교에 다니던 시절의 체험으로 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추억에 짙은 향기가 밀려와 안에서부터 아픔과 아늑한 전율로 마음을 흔든다.
어두운 골목과 환한 집들, 탑들, 시계 치는 소리와 사람들 얼굴, 편안하고 따스한 안락함이 가득한 방들, 비밀과 유령의 공포로 가득한 방들, 따뜻한 비조봄의 냄새, 토끼와 하녀들의 냄새, 집에서 약다리는 냄새와 마른 과일 향이 난다. 그곳에는 두 세계가 뒤섞여 있었다. 밤과 낮이 두 극으로부터 나왔다. 한 세계는 아버지의 집이었다. 그러나 이 세계는 더 좁아서 그 안에는 부모님밖에 살지 않았다. 나도 대부분 잘 알고 있는 이 세계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랑과 엄격함, 모범과 학교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은은한 광채, 맑음, 깨끗함이 이 세계에 속했고 거기엔 부드럽고 다정한 말들, 깨끗이 씻은 손, 깔끔한 옷, 훌륭한 애절이 깃들어 있었다. 아침엔 찬송가가 불렸고 성탄절엔 의식이 치러졌다. 이 세계에는 미래로 통하는 고든 선들과 길들이 있었고 의무와 책임, 양심의 가책과 고해, 용서와 선의, 사랑과 존경, 성경 말씀과 지혜가 있었다. 삶이 맑고 정결하고 아름답고 정돈되어 있으려면 이 세계 쪽에 서야 한다. 한편 또 하나의 세계가 바로 우리 집 한복판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냄새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약속하고 요구하는 것도 달랐다. 이 두 번째 세계에는 하녀들과 직공들이 있었고 유령 이야기와 추한 소문들이 있었다. 거기엔 섬뜩하고 유혹적인 무시무시하고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넘쳐났다. 도살장과 감옥, 주정뱅이들과 악쓰는 여자들, 새끼 낳는 암소들, 쓰러진 말들이 있었으며 강도, 살인, 자살에 대한 이야기들이 돌았다. 아름답고도 무시무시한, 거칠고도 잔인한 이런 모든 일들이 사방에서 바로 옆 골목에서 바로 옆집에서 일어났고 경찰과 불량배들이 돌아다녔다. 주정뱅이들이 아내를 팼고 저녁이면 젊은 여자들이 무리지어 공장에서 쏟아져 나왔다. 늙은 여자들은 누군가에게 주술을 걸어 병에 걸리게 할 수 있었고 숲에는 도둑들이 살았으며 방화범들이 경관에게 붙잡히기도 했다. 이 격렬한 두 번째 세계가 어디서나 넘쳐나고 냄새를 풍겼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시는 우리 집만 빼곤 어디에서나, 그리고 참 좋았다. 여기 우리 집에는 평화와 질서, 안정이 있다는 것, 의무와 양심, 용서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다. 그리고 그 모든 다른 것들, 소란스럽고 요란한 것들, 음침하고 폭력적인 것들로부터 한 발짝 펄쩍되면 어머니에게로 도망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상했던 것은 그 두 세계가 얼마나 서로 경계를 맞대고 있는가,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었던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우리 집 가정부 리나는 저녁 예배를 드릴 때 거실 문 옆에 앉아 깨끗이 씻은 두 손을 말끔히 편 앞치마 위에 올려놓고 밝은 목소리로 함께 노래 불렀는데, 그럴 때 그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우리들에게 밝음과 올바름에 속했다. 그런 다음 바로 부엌이나 장작을 쌓아둔 헛간에서 내게 머리 없는 난쟁이 얘기를 해주거나 푸죽간의 좁은 가게 안에서 이웃집 여자들과 싸울 때면 그녀는 다른 사람이었고 다른 세계에 속했으며 비밀에 쌓여 있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가장 심하게 그랬다. 물론 나는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해 있었으며 내 부모님의 자식이었다. 하지만 내 눈과 귀가 닿는 곳 어디에나 다른 것이 있었다. 나는 그 다른 것 속에서도 살고 있었다. 비록 그것이 내게 종종 낯설고 무서운 일로 거기서는 자주 양심의 가책과 불안을 느꼈다 해도 말이다.
심지어 이따금씩 내가 가장 살고 싶었던 곳은 금지된 세상 안이었다. 그리고 종종 밝은 세계로의 귀하는 그것이 제 아무리 피치 못할 일이고 제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덜 아름다운 것, 더 지루한 것, 더 몸이 건조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내 인생의 목표가 부모님처럼 되는 것임을, 그렇게 밝고 정갈하며 그렇게 우월하고 단정하게 되는 것임을 나도 알고는 있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길이 멀었다. 거기까지 가려면 학교를 견뎌내야 하고 대학을 다녀야 하고 온갖 시험들을 치러야 했다. 그러고도 길은 계속 또 다른 더 어두운 세계 옆을 지나거나 그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게 되어 있어서 그 어두운 세계에 머무르고 그 속으로 가라앉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그렇게 되어버린 탕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는 열정을 가지고 읽었다. 그 이야기들에서 아버지에게로 그리고 선한 세계로의 귀환은 늘 마음 놓이는 훌륭한 일이었고 나는 전적으로 그것만이 옳고 선하며 바람직한 것이라고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당들과 탕하들이 나오는 대목이 훨씬 더 내 마음을 끌었다. 이런 말을 하고 고백해도 된다면 실은 이따금씩 탕하가 참회를 하고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이 정말 유감스러웠다. 하지만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고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막연히 어떤 이해감이나 가능성으로 감정의 저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 악마를 상상할 때면 나는 그것이 변장을 하고 있든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든 저 아래 길거리나 가설시장 혹은 술집에 있는 모습으로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집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내 누이들도 마찬가지로 밝은 세계에 속해 있었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본질적으로 나보다 훨씬 더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까웠다. 나보다 더 착하고 더 도덕적이고 더 건전했다. 그들도 결점과 나쁜 버릇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보기엔 그리 심각하지 않았고 어두운 세계에 훨씬 더 가까이 있어 악과의 접촉으로 자주 힘들고 괴로웠던 나와는 달랐다. 누이들은 부모님처럼 아낌받고 존중받을 만했다. 누이들과 다투었을 때도 시간이 흘러 스스로 양심에 비춰보면 바쁜 쪽은 늘 나였고 싸움의 원흉으로서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도 나였다. 왜냐하면 누이들을 모욕하는 것은 부모님을 선함과 도덕을 모욕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내게는 누이들보다 오히려 가장 못된 뒷골목 불황아와 나눌 수 있는 비밀들이 있었다. 날씨도 좋고 양심에 거리낄 것도 없는 기분 좋은 날에 누이들과 노는 것, 착하고 훌륭하게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 바르고 고귀한 겉모습의 자신을 보는 것은 참 좋았다. 천사가 아마 그런 모습이었으리라. 천사가 된다는 건 우리가 알던 일 중에 최고의 것이었다. 천사가 되는 걸 우리는 달콤하고 경이로운 일로 마치 크리스마스나 행복할 때처럼 밝은 음향과 향기에 둘러싸인 것으로 생각했다. 오, 그런 시간과 날들은 얼마나 드물었던가. 나는 우리에게 허용된 악이 없는 놀이를 하며 놀다가도 종종 몹시 격해졌고 그것이 누이들에게는 너무 심하다고 느껴져 싸움과 소동으로 이어지곤 했다. 나는 화가 치밀면 난폭해져서 닥치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는데 내뱉는 순간 스스로도 그 극악무도함이 뼛속 깊이 느껴지는 폭언을 해대곤 했다. 그러고 나면 참담하고 어두운 후회와 뉘우침의 시간이 왔다. 그 다음엔 용서를 빌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왔고 그런 후에야 다시 밝은 빗줄기가 갈등 없는 조용하고 고마운 행복이 몇 시간 혹은 짧은 순간 돌아오곤 했다. 나는 라틴어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시장 아들과 수석 삼림관 아들이 같은 반이어서 이따금 우리 집에 놀러 오곤 했는데 난폭하긴 했지만 그래도 허용된 선한 세계에 속한 애들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평소 우리가 깔보는 공립학교에 다니는 이웃 아이들과도 가깝게 지내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으로 내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다. 수업이 없는 어느 오후 10살이 막 지났을 때였다. 나는 이웃집 애들 2명과 근처를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때 더 큰 애가 하나 다가왔다. 13살쯤 된 힘세고 상스러운 애였는데 공립학교 학생으로 재단사의 아들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술취정뱅이였고 가족 모두 평판이 좋지 않았다. 프란츠 크로머는 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나는 그 애가 무서웠다. 그때 그를 마주친 게 나로선 달갑지 않았다. 그 애는 벌써 어른 티를 내며 젊은 직공들의 걸음걸이와 말투를 흉내내고 있었다. 우리는 그 애를 따라 다리 옆으로 해서 강가로 내려갔다. 그러고는 첫 번째 교각 아래에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으로 갔다. 아치형 교각과 천천히 흐르는 강물 사이에 있는 좁다란 강변에는 쓰레기, 유리조각, 잡동사니가 온통 널려 있었고 녹슨 철사줄이며 온갖 허접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엉켜 있었다. 거기서 사람들은 가끔 쓸만한 것을 발견할 수도 있었다. 우리는 프란츠 크로머의 지휘를 받으며 그 주변을 뒤져서 찾아낸 것들을 그 애에게 보여주어야 했다. 그러면 그 애는 그것을 제 주머니에 집어넣든가 물속으로 던져 버리든가 했다. 그 애는 우리에게 특히 나비나 구리 혹은 주석으로 된 물건이 있는지 잘 살피라고 했고 그런 것들은 모두 자기가 챙겨 넣었다. 그 애는 뿔로 만든 낡은 빗도 하나 챙겼다. 그와 함께 있는 내내 나는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아버지가 아신다면 내게 이런 교제를 금하시리라는 것을 알아서가 아니라 프란츠 크로모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 애가 나를 받아들여 다른 애들과 똑같이 대하는 것은 기뻤다. 내가 그 애와 어울리는 일은 이번이 처음인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온 것처럼 그 애는 명령하고 우리는 복종했다. 마침내 우리는 땅바닥에 앉았다. 프란츠가 물속에다 침을 뱉었는데 흡사 얼음 같았다. 이새로 침을 찍 뿜어 원하는 대로 어디든지 마쳤다.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또래 학생들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허풍과 나쁜 짓들을 자랑 삼아 떠들어댔다. 나는 잠자코 있었는데 그 침묵이 눈에 띄어 크로모의 분노를 사게 되지 않을까 두려웠다. 두 친구는 처음부터 내게서 떨어져 나가 크로모에게 붙었고 나는 그들 사이에서 이방인이었다. 그 애들에게는 내 옷차림이나 태도가 거슬린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라틴어 학교 학생인데다 좋은 집안 아들인 나를 프란츠 크로모가 좋아할 리 없었고 다른 두 아이는 무슨 일이 벌어져 내가 공경에 빠져도 모르는 척하리라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순전히 겁이 나서 마침내 나도 이야기를 시작했다. 대담한 도둑 이야기를 꾸며냈는데 나를 그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길모퉁이 물방앗간집 과수원에서 어느 날 밤 친구 하나와 사과를 한 자루 가득 훔쳤는데 그것도 보통 사과가 아니라 라이네테나 골트 페르메네 같은 최고급 품종이었노라고 했다. 순간의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는 그 이야기로 피신에 들어간 것이었다. 이야기를 꾸며내어 들려주는 것은 나로서는 능숙한 일이었다. 다만 이야기가 너무 빨리 끝나서 더 난처한 일에 말려들지 않도록 나는 온갖 기교를 발휘했다. 한 명이 나무 위로 올라가 사과를 아래로 던지는 동안 다른 한 명은 밑에서 계속 망을 보아야 했다고 나는 말했다. 그리고 자루가 얼마나 무거웠던지 마침내 우리는 그것을 다시 풀어서 반을 덜어내야 했다고. 그러나 반 시간 뒤에 다시 가서 그것도 마저 가져왔노라고 했다. 이야기를 끝냈을 때 나는 약간의 박수를 기대했다. 마지막에 가서는 열이 올라
꾸며내면서 스스로 이야기에 취했던 것이다. 작은 애 둘은 멀뚱하니 말이 없었고 프란츠 크로머는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고 노려보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거 진짜야? 물론이지. 내가 말했다. 정말로 그런 짓을 했단 말이지? 그래, 정말로 했어. 단호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겁이 나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맹세할 수 있어? 난 깜짝 놀랐지만 즉시 그렇다고 했다. 그럼 맹세해.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나는 말했다. 그렇단 말이지. 그러더니 그는 몸을 돌렸다. 나는 그것으로 잘 끝났다고 생각했고 그 애가 곧바로 일어나서 돌아가자고 했을 때 기뻤다. 다리 위에 이르자 나는 머뭇거리며 이제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서두를 것 없어. 프란츠가 웃었다. 우린 가는 길이 같잖아. 그 애는 천천히 어슬렁거리며 계속 걸어갔고 나는 감히 도망치지 못했다. 그런데 그 애는 정말 우리 집 쪽으로 가고 있었다. 우리가 거의 다 와서 우리 집 대문과 묵직한 구리 손잡이, 햇빛이 반사된 창문, 어머니 방의 커튼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을 때 나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구나. 오, 집으로. 밝고 평화로운 세계로 돌아오는 게 이렇게 좋고 복된 것이로구나. 내가 얼른 문을 열고 안으로 살짝 빠져들어가 등 뒤로 문을 닫으려는 순간 프란츠 크로머가 함께 문을 열며 들어섰다. 앞마당 쪽에서만 빛이 들어오는 서늘하고 어둑한 타일 깔린 복도에서 그 애는 내 옆에 서서 팔을 꽉 잡고 나지기 말했다. 그렇게 서두르지 말라니까 너. 나는 깜짝 놀라서 그 애를 쳐다보았다. 내 팔을 잡은 그의 손이 무쇠처럼 단단했다. 나는 생각해 보았다. 얘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나를 괴롭히겠다는 건가? 지금 내가 소리를 지르면, 큰 소리로 외치면 위에서 누군가 나를 구하러 제때 달려나올 수 있을까? 그러나 나는 포기했다. 뭐지? 어쩌겠다는 거야? 내가 물었다. 별거 아니야. 그냥 너한테 뭘 좀 더 물어봐야겠어. 다른 사람들은 들을 필요 없는 거야. 그래? 나보고 무얼 더 말하라는 거야? 난 들어가 봐야 돼. 알잖아. 너도 알고 있겠지? 프란츠가 나지기 말했다. 길모퉁이 물방앗간 옆 과수원이 누구네 건지. 아니, 난 몰라. 물방앗간 주인 거겠지. 프란츠가 한쪽 팔을 내 어깨에 두르더니 나를 자기 쪽으로 바짝 끌어당겼다. 그 바람에 바로 코앞에서 그의 얼굴을 보아야만 했다. 두 눈은 사악했고 음흉하게 웃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잔인함과 힘이 넘쳤다. 그래, 그럼 그 과수원이 누구네 건지 내가 말해주지. 난 그 집에서 사과를 도둑 맞았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리고 과일을 누가 훔쳐갔는지 알려주는 사람한테는 주인이 이 마르크를 주겠다고 한 것도 알고 있어. 맙소사. 나는 외쳤다. 하지만 너 그 사람에게 아무 말 안 할 거지? 나는 그 애의 명예심에 호소하는 게 아무 소용없다는 걸 느꼈다. 그 애는 다른 세계 사람이었고 그에게 배신은 범죄가 아니었다. 나는 그걸 분명히 느꼈다. 이런 문제에 있어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와는 달랐다. 아무 말 안 해? 크로모가 웃었다. 이봐, 넌 내가 이마르크 동전을 찍어낼 수 있는 화폐 유저금이라도 된다고 생각해? 난 가난뱅이야. 너처럼 부자 아버지를 두지도 못했어. 그러니 이 마르크를 벌 수 있다면 벌어야 해. 어쩌면 그 주인은 돈을 더 줄지도 몰라. 그 애가 갑자기 나를 다시 놓았다. 우리 집 현관에선 더 이상 평화와 안전의 향기를 맡을 수 없었다. 나를 감싸고 있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그 애는 내가 범인이었다고 신고할 것이고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그것을 말하겠지. 어쩌면 경찰까지 올 거야.
혼돈의 공포가 나를 위협했다. 모든 추하고 위험한 것이 나를 향해 일어서고 있었다.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는 맹세까지 하지 않았던가. 세상에 맙소사. 눈물이 핑 돌았다. 그에게 몸값을 치르고 벗어나야 되겠다고 느끼자 난 절망적으로 호주머니를 다 뒤졌다. 사과 1개, 주머니 칼 하나, 그리고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문득 시계 생각이 났다. 낡은 은시계였는데 고장이 나서 가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렇게 차고 다니기만 했던 것으로 할머니가 물려주신 거였다. 나는 얼른 그것을 꺼냈다. 크로머, 내가 말했다. 들어봐. 나를 고발하면 안 돼. 그건 너한테도 좋을 게 없어. 내 시계를 줄게. 자, 봐. 정말 이것밖에 가진 게 없어서 그래. 너 가져. 은으로 된 거야. 내부 기계가 좋아. 그런데 약간 고장이 나서 고쳐야 해. 그 애는 미소를 띠며 시계를 제 커다란 손에 받아주었다. 나는 그 손을 보며 그것이 얼마나 우악스럽고 내게 깊은 적개심에 차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내 삶과 평화를 움켜잡으러 뻗어오고 있는지 느꼈다. 이거 은으로 된 거야. 내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은이고 고물시계고 난 관심 없어. 그 애는 깊은 경멸을 드러내며 말했다. 너나 고쳐 써라. 하지만 프란츠, 나는 그 애가 가버리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떨며 외쳤다. 잠깐 기다려봐. 이 시계 받아. 이거 정말 은으로 된 거야. 진짜야. 난 이것밖에 가진 게 없어. 그 애는 싸늘하게 경멸하는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가는지 알긴 아는군. 아니면 난 이걸 경찰에 가서 말할 수도 있어. 순경을 잘 아니까. 그가 가려고 몸을 돌렸다. 나는 그의 소매를 붙잡았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 애가 그렇게 가버리고 닥쳐올 모든 일을 겪느니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았다. 프란츠. 난 흥분해서 목쉰 소리로 애원했다.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맞지? 그냥 장난으로 그러는 거지? 그래, 장난이야. 하지만 넌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말해봐, 프란츠.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뭐든지 할게. 그 애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유심히 살피더니 다시 웃었다. 바보같이 굴지 마. 그 애가 선심이라도 쓰듯 말했다. 너도 나만큼은 잘 알잖아. 나는 이 마르크를 벌 수 있어. 그리고 나는 그런 돈을 던져버릴 만큼 부자가 아니야. 그건 너도 알지? 하지만 넌 부자야. 시계도 갖고 있잖아. 넌 나한테 이 마르크만 주면 돼. 그럼 끝이지. 나는 그 논리가 뭔지 이해했다. 하지만 이 마르크라니, 그건 내게 10마르크나 100마르크, 1000마르크나 마찬가지로 닿을 수 없는 큰 돈이었다. 나는 돈이 없었다. 어머니에게 맡겨둔 저금통이 있긴 했다. 거기엔 아저씨가 오신다거나 그럴 때 받은 10페니짜리나 5페니짜리 동전들이 몇 개 들어있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나이에는 용돈을 받지 않으니까.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슬프게 말했다. 돈이 전혀 없어. 하지만 다른 건 뭐든지 줄게. 인디언 책과 장난감 병정들, 나침판도 있어. 그걸 가져다 줄게. 크로모가 그 뻔뻔하고 심술궂은 입을 약간 실룩거리더니 바닥에 침을 탁 뱉었다. 헛소리 마. 그 애가 명령조로 말했다. 내 잡동사니들은 너나 가져. 나침판이라고. 날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마. 잘 들어. 돈을 가져와. 하지만 난 없어. 돈을 받지 않는걸? 어쩔 도리가 없어. 너 내일 나한테 2마르크를 가져오는 거다. 학교 끝나고 저 아래 시장에서 기다릴게. 그럼 되는 거야. 돈을 안 가져오면 그땐 알지? 그래, 하지만 어디서 돈을 가지고 오란 말이야. 하느님 맙소사, 난 돈이 없는데. 너희 집엔 돈이 많잖아.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럼 내일 학교 끝나고다.
말해두지만 너 가져오지 않으면. 그 애는 무서운 시선으로 내 눈을 한번 찌려보고 다시 한번 침을 뱉더니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렸다. 나는 위층으로 올라갈 수 없었다. 내 삶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이었다. 그대로 도망쳐 다시는 돌아오지 않거나 물에 빠져 죽어버릴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그저 막연한 생각에 불과했다. 나는 어둠 속에서 현관 맨 아래 계단에 앉아 잔뜩 웅크린 채 불행에 나를 내맡겼다. 리나가 장작을 가지러 광주리를 들고 내려오다가 내가 거기서 울고 있는 걸 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위에 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부탁하고는 올라갔다. 유리문 옆 옷걸이에 아버지의 모자와 어머니의 양산이 걸려 있었다. 그 물건들을 보니 우리 집 분위기와 다정함이 내게로 밀려들었다. 돌아온 탕아가 그리워하던 고향집의 방을 보고 그 향기를 다시 맡을 때처럼 내 마음은 애틋함과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반겼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게 속하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밝은 세계였고 나는 이제 죄를 잔뜩 진 채 낯선 물결 속에 깊이 잠겨 있었다. 모험과 죄악에 얽혀 적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위험, 불안, 치욕이 기다리고 있었다. 모자와 양산, 질 좋은 사암이 깔린 오래된 바닥, 장식장 위에 걸린 커다란 그림, 안쪽 거실에서 들려오는 누나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사랑스럽고 다정하고 소중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이제 더 이상 위안이 되지 못했고 확실한 내 것도 아니었다. 온통 비난일 뿐이었다.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으며 나는 그러한 명랑함과 고요함에 더 이상 끼어들 수 없었다. 나는 내 발에 더러움을 묻혀왔고 그것은 깔개에 문질러 털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고향의 세계가 알지 못하는 그림자를 내가 끌고 들어온 것이다. 이제까지 나는 얼마나 많은 비밀들을 가졌던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느꼈던가. 그러나 내가 오늘 집으로 끌고 들어온 곳에다 대면 그것들은 모두 놀이요, 장난이었다. 운명이 내 뒤를 쫓고 있었다. 어머니가 알아서는 안 되는 손이, 그 앞에서는 어머니도 지켜줄 수 없는 손이 나를 향해 뻗쳐오고 있었다. 이제는 내 범행이 도둑질이었든 거짓말이었든 나는 이미 하느님을 걸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았던가. 매 한 가지였다. 내 죄는 이것인가 혹은 저것인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악마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왜 내가 그 애를 따라갔을까? 왜 나는 이제껏 아버지한테 했던 것 이상으로 크로머에게 순종했을까? 왜 나는 그따위 도둑질 이야기를 꾸며냈을까? 그러건 그 범행이 무슨 영웅적인 행위라도 되느냐 의스댔을까? 이제 악마가 내 손을 잡았고 적이 내 뒤를 쫓고 있었다. 한순간 나는 더 이상 내일 일이 두려운 게 아니라 무엇보다 내 길이 이제 점점 더 비탈 아래로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되리라는 끔찍한 확신 때문에 두려웠다. 나는 똑똑히 감지하고 있었다. 지금 이 잘못으로 인해 새로운 잘못을 줄줄이 저지를 게 틀림없다는 것을. 누이들 곁에 있고 부모님께 인사하고 키스하는 것이 거짓이 되리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운명과 비밀을 숨기고 살게 되리라는 것을. 아버지의 모자를 보고 있자니 한순간 어떤 신뢰와 희망이 마음속에서 번쩍하고 일었다. 나는 어른인 척, 영웅인 척 했고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안으로 들어섰을 때 아버지가 내 젖은 구두만 본 게 다행이다 싶었다. 그것에 관심이 쏠려 아버지는 더 나쁜 것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속으로 몰래 비난을 다른 일에 갖다 붙이며 나는 그냥 야단 맞으며 서 있기만 하면 되었다. 그런데 순간 마음속에서 새롭고 묘한 감정이 불꽃처럼 확 일어났다. 못되고 가시돋친 예리한 감정이었다. 내가 아버지보다 우월하다고 느꼈던 것이다. 한순간 난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에게 어떤 경멸감을 느꼈다. 장화가 젖었다고 나무라는 그의 야단이 하찮아 보였다.
만약 당신이 그걸 안다면 하고 난 생각했다. 흡사 살인죄를 고백할 판에 빵 한 조각 훔쳤다고 신문받는 범죄자가 된 느낌이었다. 그것은 고약하고도 반항적인 감정이었다. 그러나 강렬했고 깊은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 감정은 다른 어떤 생각보다 더 단단하게 내 비밀과 죄에 나를 묶어버렸다. 나는 생각했다. 아마 지금쯤 저 크로머 자식은 경찰에 가서 내 이름을 댔을지도 몰라. 여기선 날 어린애도 보고 있지만 내 머리 위로 지금 천둥벼락이 몰려들고 있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체험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신성함에 새겨진 첫 칼자국이었다. 내 유년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그리고 누구든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선 넘어뜨려야 하는 큰 기둥에 난 첫 번째 칼자국이었다. 우리들 운명의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선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이런 체험들로 이루어진다. 그런 칼자국과 균열은 점점 수가 늘어나고 아물고 잊혀가지만 우리 마음속 가장 비밀스러운 방에서는 여전히 살아남아 계속 피를 흘린다.